정부가 수도권에 2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16곳을 발표했습니다.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선 1차 후보지의 개발 속도를 높이고 주민 동의도 얻어야 하는 등 과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국세청이 대규모 특별조사단을 꾸려 투기 의혹 토지 거래에 대해 자금 출처와 탈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최근 5년치 부동산 투기 범죄를 재검토하기로 했고 권익위도 국회의원 조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보궐선거를 8일 앞두고 서울시장 후보 박영선 후보는 청년층 표심 공략에 나섰고 오세훈 후보는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거듭 비판했습니다. 부산시장 후보 김영춘 후보는 지역경제 회복을, 박형준 후보는 정권 심판론을 강조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르는데 무리한 출근이나 등원이 위험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매달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상대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군함도 탄광을 운영했던 일본 기업이 조선인 징용자 1,200여 명에게 급여를 체불한 기록을 KBS가 입수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작성하라고 지시한 문서지만 일본은 조선인 차별이 없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의 한 축이죠.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가 결정됐습니다. 오늘 9시 뉴스는 정부의 주택 공급 계획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성북 1과 상계 3, 또 신길 1 등 서울 시내 16개 지역인데 강북이 11곳입니다. 순조롭게 진행되면 서울 도심에 아파트 2만 가구가 새로 공급됩니다. 공공재개발을 하면 용적률을 법에 정해진 것보다 최대 1.2배까지 늘릴 수 있지만 늘어나는 주택의 최대 절반을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기부 체납해야 합니다. 대신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고 인허가 절차가 줄어드는 혜택이 있습니다. 관건은 민간의 참여입니다. 주민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황정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심 건물들 아래로 낡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인데 이해관계가 복잡하다 보니 조합 설립도 쉽지 않아 개발 사업은 지지부진했습니다. 올해 초 1차 공공재개발 후보지역으로 선정됐지만 사업 설명회도 아직 열리지 않았습니다. 법적인 거를 검토해 보니까 그게 안 맞고 또 현실적으로 안 되니까 계속 이제 변경이 되고 현재 이 상태에서는 어떻게 개발이 안 되니까요. 빨리 개발이 되기를 바랍니다. 1차 공공재개발 후보지역 8곳 가운데 주민설명회가 열린 곳은 봉천 13구역 단 한 곳뿐입니다. 이마저도 사업에 대한 계략적인 설명에 그쳤습니다. 이렇게 속도가 더딘 상황에서 정부가 2차 후보지를 발표한 건 공급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하지만 시장에 확실한 신호를 주려면 한 발 더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무조건적으로 시범사업지를 추가로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존에 발표된 지역들 중에서 일정 수준 사업 추진이 궤도에 오르는 지역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한 사안입니다. 특히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LH 등 공공부문이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동의서를 혼자 어떤 자율적으로 진구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 시범단지 같은 경우에는 LH나 SH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동의서를 구해야 되는데 그러한 동의서를 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여당과 제1야당의 박영선,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정도는 다르지만 공공주도 공급 대책을 수정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도 재보선 뒤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또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면서 내놓은 전방위 대책도 실행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땅을 중심으로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또 세금은 제대로 냈는지 당국이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김도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부의 대책 발표 하루 만에 국세청은 170여 명의 특별조사단을 가동했습니다. 검증 대상은 대규모 주택, 산업단지 개발이 발표되기 전에 이뤄진 해당 지역의 일정 금액 이상 토지 거래 전체입니다.
이번 특별조사단은 본청뿐만 아니라 지방청, 세무서의 전문 인력을 투입하여 전국 단위로 구성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금액 기준까지 비밀에 붙인 국세청은 땅을 산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증여나 상속을 받았다면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 빌린 돈이면 누가 어떻게 갚았는지까지 들여다봅니다. 회사 돈으로 땅을 샀다면 땅 산 사람뿐 아니라 해당 기업까지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3기 신도시 지역부터 조사가 진행되지만 사실상 전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인 만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별도의 투기 신고센터도 운영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100여 명 규모의 특별 대응반이 금융위원회에 꾸려졌고 금융감독원은 땅을 담보로 한 대출을 중심으로 심사 과정 등을 점검합니다. 농협과 수협 등 상호금융권의 지난해 말 기준 비주택 부동산 담보대출 잔액은 257조 원을 웃돕니다. 1년 새에 13% 넘게 늘어 증가세도 가팔랐습니다. 농지법 위반이 드러나 농지 처분 대상이 되는 사람은 대출까지 바로 갚도록 하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방침입니다. 은행 등 금융사가 불법 대출을 스스로 신고하면 과태료를 최대 절반으로 깎아준다는 유인책까지 내놨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출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비주택 담보대출 규제 등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다음 달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네, 검찰도 부동산 투기 사범에 대한 수사 계획을 내놨습니다. 지난 5년 동안 검찰이 처리한 부동산 투기 사건을 중심으로 공직자가 연루됐는지 샅샅이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수사권 조정으로 직접 수사에 제약이 많아서 기대만큼 효과를 거두긴 어렵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전국 43개 검찰청에 500명 규모의 부동산 투기 전담 수사팀을 꾸린 검찰. 우선 불기소 처분 등을 내린 지난 5년치 부동산 투기 사건부터 다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직접 수사 범위가 6대 중요 범죄로 한정돼 있어 당장 새로운 수사를 시작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대상은 주로 기획부동산입니다. 2005년 2기 신도시 투기 수사 당시 검찰은 기획부동산을 중점 조사해 내부 정보를 팔아넘긴 공무원 등을 대거 적발한 바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송치 뒤 불기소 처분했던 사건에서 추가 혐의가 발견될 경우 6대 범죄 여부와 관련 없이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또 국가수사본부 송치 사건 중 6대 범죄 혐의 부분을 떼서 직접 수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도 검찰 영역이 따로 있다고 본다며 충분히 협의해가면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 직접 수사의 실효성이 크지 않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과거 처분을 마친 사건에서 새 수사 단서를 찾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5억 원 이상 고액 사기나 주요 공직자의 공무상 비밀 누설 등 6대 범죄 요건에 맞는 범죄 혐의를 발견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6대 범죄를 규정해놨는데 부동산 투기는 여기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이제 만약에 직접 수사하면 검찰청법상 6대 범죄로 한정된 이 부분에 배치될 우려가 있죠. 검찰은 내일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주재로 전국 18개 지검장 등이 참석하는 화상회의를 열고 수사 차관 사항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소속 국회의원과 가족들 모두의 부동산 투기 여부 등을 조사해달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의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일단 지켜보자는 분위기입니다. 권익위 차원에서 국회의원들을 조사하는 건 처음인데 어떻게 진행될지 또 실효성은 있을지 김비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권익위원회를 찾아간 민주당 지도부. 소속 의원 174명 전원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조사 결과를 그대로 공개하겠다고 한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 민주당 출신인 전현희 권익위원장을 언급하며 관련 보고도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 조사와 관련해서 개입도 하지 말고 보고도 받지 말아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소속 의원 전원의 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아둔 국민의힘은 일단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권익위 조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철저히 좀 검증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권익위에서 민주당 의원들 조사로 뭐를 많이 찾아내면 우리도 기꺼이 거기 조사받을게요. 권익위는 위원장이 이해 충돌을 피하기 위한 신고서를 제출하고 관련 보고에서 완전히 배제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부위원장을 책임자로 한 팀이 꾸려지고 민간에서 비상임위원도 임명돼 있어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권익위 조사가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우려의 시각도 있습니다. 의원 배우자와 자녀, 부모로까지만 범위가 한정된 상황에서 형제, 자매, 친인척, 차명 거래까지도 밝힐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정부 합동조사나 사법당국의 수사 범위에 국회의원 전원을 포함시키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지금 정부가 하는 합동 수사 대상에 그런 토지거래 내역을 다 조사를 해야 되고 그 연관성이 국회의원까지 오도록 그걸 열어주는 게 훨씬 더 맞죠. 권익위는 민주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만 2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비치라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제 8일 남은 4.7 재보선 소식입니다. 서울과 부산시장을 뽑는 투표용지도 이렇게 확정됐습니다. 먼저 서울은 모두 12명이 출마했습니다. 이 후보에 등록한 뒤 물러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칸은 사퇴라고 표시가 돼 있고요. 이 투표용지에 도장 찍을 서울 유권자 수는 842만여 명입니다. 오늘 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청년 주거 공약을 발표하면서 젊은 층의 표심 잡기에 나섰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면서 정권 심판론에 불을 붙였습니다. 이 두 후보는 어제에 이어 오늘 밤에도 TV 토론에서 맞붙습니다. 개현우 기자입니다. 민주당 박영선 후보, 서울 성동구 대학가를 돌며 청년표 공략에 나섰습니다. 청년들 월세 지원 확대를 공약했습니다. 월 20만 원 월세 지원하는 거 5,000명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아주 화끈하게 늘리려고 합니다. 2023년까지 청년주택 2만 호를 추가 공급하겠다고도 했습니다. LH 사태로 악화된 부동산 민심을 잡기 위해 민주당 거듭 몸을 낮췄습니다. 참으로 송구스럽고 참담합니다. 저희들이 잘못한 것 고치겠습니다. 영등포역을 찾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정권 심판론에 집중했습니다. 집값 등 주거비 상승이 현 정권의 가장 큰 죄라고 했습니다. 전셋값 인상 논란으로 경질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부각하며 위선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임대차 3법 강행해서 만든 장본인인데 본인은 돈을 많이 올려서 재계약을 했다. 문재인 정부의 특징은 위선 정권 아니겠습니까?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전임 시장의 성추행, 그 불행한 별말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오세훈 후보 측은 처가의 내곡동 땅 측량 결과도에 기록된 서명자는 큰 처남이 아닌 장인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거짓말이 또 드러났다며 오 후보 사퇴를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당시엔 법률상 소유자가 아니어도 서명할 수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두 후보는 오늘 밤 10시 TV로 생중계되는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에서 다시 맞붙습니다. KBS 뉴스 개현우입니다. 네, 서울에 이어서 역시 시장을 다시 뽑는 부산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 민주당 김영춘 후보,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등 6명이 경쟁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1명을 선택할 부산 유권자 수는 293만여 명입니다. 네, 오늘 김영춘, 박형준 후보는 전통시장을 돌았습니다. 여야 지도부와 현역 의원들까지 출동해서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이어서 김계애 기자입니다. 코로나19에 황사까지 덮쳐 발길이 뜸해진 전통시장. 김영춘 후보는 정부 여당과 함께 지역 경제를 살릴 살림꾼 시장이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군수 전문꾼이 시장 맡아서 살림 살아보이소. 이 살림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절단날 수 있습니다. 이 어려운 부산은 김영춘한테 맡겨주이소. 30년간 부산시정을 맡았던 일당 독점의 폐해가 부산을 뭐래도 안 되는 도시로 만들어버렸다며 현재 야당인 국민의힘을 겨냥했습니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가 대거 부산을 찾아 지원 유세에 나선 박형준 후보. 자갈치 시장을 돌며 상인들에게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자신의 높은 지지세는 이번 정권의 위성과 무능, 실정을 심판하라는 시민의 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적극적 투표를 하려고 하는 민심, 분노의 민심이라고 봅니다. 그 분노의 민심을 더 반영한다면 격차는 더 벌어질 수 있다. 특별법이 통과된 가덕 신공항에 시간표를 확정 짓겠다고 공약한 김영춘 후보와 정권 심판을 통해 상식과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나선 박형준 후보.
민주당은 박 후보 측의 LCT 매입과 자녀 홍대 입시 문제 등 각종 의혹으로 파상 공세를 폈고 국민의힘과 박 후보는 흑색 선전에 불과하다며 검찰 고발 등 법적 대응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김영춘 후보 측은 오늘 박형준 후보와 배우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는 등 선거가 다가올수록 두 후보 간 폭로전과 고발전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계입니다. 갈수록 낮아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내년부터 영아수당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일하다 아플 경우 생계 걱정 덜하면서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도 시범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밑그림을 오현태 기자가 자세히 보도합니다. 올해 1월과 2월 출생 신고 건수는 지난해보다 9%가량 줄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지난해 30만 명 밑으로 내려간 출생아 수가 올해는 25만 명도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영아수당을 새로 만들기로 한 이유기도 합니다. 현재 0세에서 1세인 영아를 어린이집에 맡기면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고 집에서 돌보면 최고 월 20만 원의 양육수당을 받습니다. 이걸 영아수당으로 대체하는 건데 액수는 월 30만 원이 유력합니다. 또 출산 지원금을 포함한 저출산 정책 패키지도 반영됩니다. 아직 그 예타를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구체적으로 얼마의 차입니까 재원이 소요가 될지 이거는 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프거나 다쳐서 일을 못할 때 생계보장을 해주기 위한 상병수당도 내년에 시범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기존 지출의 현금성 지원도 늘면서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600조 원을 넘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올해 예산은 추경을 포함해 573조 원 정도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도 적극적인 재정 운용과 함께 재정 혁신을 강조했습니다. 세입 증가가 미약한 상황에서 지출을 600조까지 끌고 가게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칫하다간 내년도 재정 적자가 거의 그대로 6% 수준을 유지하거나 또는 그보다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어요. 정부는 먼저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재량 지출의 10%, 12조 원가량을 줄이기로 했고 고용 장려금 등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지출이 커진 사업들의 지속 여부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증세에 대해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논의돼야 할 문제라며 여전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정부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공식화했습니다.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사전 타당성 조사도 1년 안에 끝내기로 했습니다. 사업에는 추진력이 붙었지만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6년 프랑스 파리 공항공단은 김해 신공항이 동남권 관문공항의 최적 입지라는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국토부도 이 결과에 맞춰 공항 기본계획을 만들었고 지금까지 4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된 데 이어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계획은 전면 폐기됐습니다. 그동안 진행했던 김해 신공항 건설과 관련된 모든 업무는 이제 일제히 중단할 계획입니다. 당장 5월부터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사업 타당성 조사가 시작됩니다. 항공 수요 예측과 안전성, 시공성 등의 검토를 내년 3월까지 끝내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국토부가 기존에 내놨던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입니다. 한 달 전 공개된 보고서에서도 국토부는 가덕도 신공항이 안전과 환경, 경제성 등 7가지 면에서 모두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진해 군 비행장과 가까워 항공안전사고의 위험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가장 우선해야 되는 게 이제 안전성이거든요. 안전성의 문제를 짚어내는 게 그렇게 단기간에 해낼 수 있을까? 사타 보고서의 결과를 보고 김해 신공항을 폐기해도 늦지가 않은데.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속도를 내기 시작한 가운데 국토부가 경제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어떤 보완책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잠시 확산세가 주춤하던 미국과 일본, 유럽 등지에서 신규 확진자가 다시 늘고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되는 한편 백신 접종으로 경각심은 느슨해진 것이 주 원인으로 보입니다. 류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에서 감소세를 보이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지난 21일 하루 신규 확진자는 33,766명입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인 28일 43,694명으로 29% 증가했습니다. 2주일 전 38,000명과 비교해도 많아진 수치입니다. 미국에선 전체 절반에 가까운 24개 주에서 확진자가 10% 이상 증가했습니다. 4차 유행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We do not have the luxury of inaction. For the health of our country, we must work together now to prevent a fourth surge. 일본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일본은 코로나19가 안정됐다는 판단하에 지난 22일 긴급 사태를 전면 해제했습니다. 하지만 긴급 사태 해제 뒤 6일 만에 하루 신규 확진자가 73%나 증가했습니다. 이 때문에 긴급 사태 해제가 너무 성급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やはり市中での感染の拡大の入り口に入っていると、第4波に入ったという分析をしています。 코로나19 재유행 조짐을 보이는 유럽에선 지난달 중순 하루 확진자가 9만 명대였는데 최근 22만 명대까지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거리 두기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진 데다 변이 바이러스까지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Natürlich derselben Art, aber mit ganz anderen Eigenschaften. Deutlich tödlicher, deutlich infektiöser, länger infektiöser. 특히 젊은 층의 신규 감염이 높은 비율로 늘고 있어 나라마다 이들에 대한 백신 접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류소입니다. 확진자가 다시 늘고 있는 외국 상황 보셨는데요. 국내는 어떨까요? 사우나와 콜센터 등에서 최근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데 점검반이 둘러보니 기본적 방역 수칙은 다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빈틈이 생긴 건 결국 방역 수칙을 형식적으로만 지켜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민정희 기자입니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사우나로 구청 점검반이 들어갑니다. 전수 조사 다 마치셨다는 거죠? 네. 이용객들이 모여서 이야기할 수 없도록 시설 내 탁자가 치워졌습니다. 마스크를 꼭 사용하고 가능한 샤워만 빨리 하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목욕탕과 사우나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뤄지는 가운데 종사자 전수 검사에선 서울 구로구의 사우나 종사자 4명이 지난 25일 확진됐습니다. 이들로부터 이용자와 지인까지 전파돼 관련 확진자는 모두 17명으로 늘었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이 사우나는 출입자 명부를 관리하고 음식물 섭취는 제한하는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은 지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탕 안에서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이용객들이 장시간 사우나에 머물면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방역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최대한 짧은 시간 이용해 주시고 시설에서는 이용 인원 제한 및 음식물 섭취 금지. 서울 서초구의 텔레마케팅 회사에서도 14명이 감염됐습니다. 업무 특성상 침방울이 많이 발생하고 일부 직원은 사무실 안에서 식사한 게 감염 요인으로 보입니다. 산밀 환경 플러스 그 안에서 마스크를 쓸 수 없는 상황, 노래 부르거나 식사를 하거나 또 지금 목욕하거나 대화를 하거나 이것이 조합이 됐을 때 이제 집단 발생의 위험 요인이 되는 것이죠. 지역사회 집단 감염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선 결국 마스크를 쓰지 못하는 환경을 최대한 피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민정입니다. 백신 접종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지난주 요양병원에 이어 오늘부터는 요양시설에 있는 만 6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다음 달 75세 이상 어르신들 접종에 사용될 파이자 백신은 각 예방접종센터로 배송되고 있습니다. 양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녕하세요. 보건소에서 왔어요. 드시고 계신 약 좀 볼게요. 서울 양천구의 한 요양원입니다. 백신 접종을 위해 보건소 직원들이 직접 찾았습니다. 거동이 힘들거나 의사소통이 불편한 고령층 노인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요양보호사들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습니다. 진짜 어젯밤에 가슴이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냥 편안해요. 또 우리가 맞아야 또 어르신들 또 마음 놓고 케어도 할 수 있고 하니까. 이곳의 접종 대상자 22명 중에 절반 정도만 백신을 맞았습니다.
몸이 쇠약하거나 의사표현이 어려운 일부 입소자는 접종이 미뤄졌습니다. 65세 미만 접종보다도 더 예진에 더 강화를 하고 있고요. 그날의 컨디션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해서 예진을 하고 접종 장소 앞에는 만일의 응급 상황에 대비해 인근의 응급 의료기관으로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도록 보건소 구급 차량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차 접종분 일부를 당겨 1차 접종에 쓰고 있습니다. 백신 수급이 안정적이지 않은 가운데 2차 접종에 차질이 없는 선에서 초기 물량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겁니다. 백신 공급 상황이 이제 불안정한 상황이지만은 2분기 계획에는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접종 대상자를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모레부터는 75세 이상 접종이 시작됩니다. 각 지역의 예방접종센터에는 화이자 백신이 속속 도착했습니다. 내일은 화이자 백신 25만 명분이 추가로 국내에 도입됩니다. 5월부터는 65에서 74세 어르신까지 접종이 확대되는데 방역당국은 이들이 접종받을 위탁의료기관 10,000여 곳을 계약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지난해 이어 올해도 코로나 속에 벚꽃을 맞게 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유난히 꽃이 일찍 피었는데요. 서울의 벚꽃 명소죠. 여의도 국회의사당 뒷길은 내일부터 출입이 전면 통제됩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혜주 기자, 벚꽃 보러 오신 분들 많이 있습니까? 네, 저는 지금 여의도 벚꽃길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벚꽃이 활짝 피었는데요. 제가 이곳을 한 바퀴 둘러봤는데 늦은 시간임에도 나무 아래서 사진을 찍는 등 여전히 벚꽃을 즐기는 시민들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올해 벚꽃은 관측이 시작된 이래 가장 빨리 개화했는데요. 평년보다는 17일 빠르고 역대 가장 빨랐던 지난해보다도 3일이나 일찍 피었습니다. 영등포구는 봄꽃 축제는 취소됐지만 다음 달 1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관람 신청을 받아 하루에 500여 명씩만 관람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꽃이 일찍 피면서 교통 통제도 앞당겨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영등포구는 모레로 예정됐던 교통 통제 일정을 하루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이미 벚꽃이 만개한 만큼 관람객들이 몰리고 있는 점을 우려한 선제적 방역 조치인데요. 이에 따라 내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12일 낮 12시까지 국회 뒤편 여의서로 일대 1.7km 구간이 전면 통제됩니다. 한강공원의 진출입로 15개도 차단되고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주말과 다음 주말엔 여의도 한강공원 주차장도 24시간 폐쇄됩니다. 교통이 통제되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주의해야 할 점 뭐가 있을까요? 네, 버스와 지하철 등 일부 대중교통의 운행이 조정되는데요. 평일에는 여의도공원 진입로와 가까운 여의나루역 2번 출구 인근 버스 정류소를 100m 앞으로 옮겨 운행합니다. 이번 주말과 다음 주말엔 여의서로 인근 버스 정류소 7곳은 아예 폐쇄됩니다. 이에 따라 이곳을 지나는 20개 버스 노선이 우회 운행합니다. 주말 기간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은 역사와 그 주변이 혼잡할 경우 정차하지 않고 통과하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윤중로에서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일본 정부가 군함도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올리고 이 조선인 차별은 없었다고 홍보하면서 전시관을 만든 지 내일이면 1년이 됩니다. 그런데 이 조선인 징용자에게 급여 등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자료를 KBS가 확보했습니다. 이 체불 대상자가 1,300명에 이릅니다. 도쿄 황현택 특파원입니다. 태평양 전쟁 직후인 1946년 일본 후생성이 군함도 탕광을 운영하던 미쓰비시의 지시에 작성한 문서입니다. 조선인 징용자의 이름과 나이, 본적지, 미지급 임금 내역 등이 상세히 담겼습니다. 1人500円、550円って言えばね、当時1日の給料が非常に安い女性の労働者の場合だと1円とか2円くらいでした。 미성년 징용자도 상당수입니다. 14歳の場合は運搬婦になってますけどね、炭鉱の中で石炭を運ぶ仕事をしたと133円だね。2、3ヶ月の 이렇게 1299명에게 체불한 돈은 22만 4,862엔, 현재의 가치로 따지면 수십억 원에 해당하는 거액입니다. 하지만 전시관은 이런 기록 대신에 조선인 차별을 부정하는 증언만 잔뜩 모아놨습니다. 端まではもうひどめに会うたねっていうような
話なんか全然聞いてないです。 이를 뒷받침한다며 엉뚱하게도 타이완인 월급 봉투까지 전시해놨습니다. 待遇が違ったんです。朝鮮半島から強制動員された人々は、給与の4割近くは強制貯金をされたんですよ。多くは戦後の混乱の中で返されなかった。 한일 두 나라는 이후 1965년 청구권 협정을 맺었고 일본 정부는 이로써 미지급 급여 청구권도 소멸됐다고 주장해왔습니다. 個人の財産に対する請求権を政府と政府がなかったことにすることはできないんです。これは個人の権利ですから。 일본 시민단체들은 지난달 초 전시 내용을 개선하라는 요청서를 스가 총리에게 보냈습니다. 입맛에 맞는 자료와 증언을 골라 전시하는 건 역사 왜곡일 뿐이라고 지적했는데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네, 미얀마군이 군부 통치에 복종하지 않은 시민들을 향해 로켓 추진 수류탄까지 쐈습니다. 유혈 진압으로 지금까지 500명 넘게 숨진 가운데 정부군의 공습을 피해서 피난민 만여 명이 국경과 오지로 흩어지고 있습니다. 이 보도에 김덕훈 기자입니다. 미얀마 민주화 시위대가 모래포대를 벽처럼 쌓아 그 뒤로 수십 명이 웅크리고 있습니다. 총알이라도 맞을까 포대 위로 겨우 고개를 들어 상황을 파악해보지만 굉음과 함께 시위대가 달아납니다. 포대벽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미얀마군이 시민을 향해 로켓 추진 수류탄을 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밤중 미얀마군이 시가지에서 다연발 기관총을 난사합니다.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대에 대한 군부의 진압 강도가 계속 거세지고 있습니다. 숨진 시민 수는 확인된 사례만 510여 명, 희생자 중 20여 명은 미성년자입니다. 미얀마 남부 카렌 지방 주민들은 정착지를 벗어나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정부군이 지난 28일 미얀마 소수민족 무장단체인 카렌 민족연합에 대한 공습을 벌이자 이를 피해 달아나는 겁니다. 카렌에서만 피난민 10,000명 이상이 나왔습니다. 태국 국경까지 다다랐지만 태국군이 길을 막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비무장 시민을 향한 미얀마 군부의 폭력 진압을 용납할 수 없다고 규탄했습니다. So many people killed with more commitment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put pressure in order to make sure that the situation is reversed. 유엔은 미얀마 군부의 유혈 진압 대응과 관련해 현지 시간 31일 안전보장이사회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아무 조건 없이 만나진 않을 거라고 미국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른바 탑다운, 정상끼리 만나서 협상하는 방식에 선을 그은 겁니다. 워싱턴 연결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기현 특파원, 지금 이게 오늘 백악관 브리핑에서 나온 얘기죠. 며칠 전에 바이든 대통령은 네. 북한과 일정한 형태의 외교에 준비돼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젠 사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나서서 브리핑을 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직접 만남 가능성에 대해 일단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들어보시죠. Does this include sitting with President Kim Jong-un? I think his approach would be quite different, and that is not his intention.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만남을 통한 협상 방식을 선호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다른 대북 접근법을 취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정상 간 만남부터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 걸로 풀이됩니다. 현재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은 마무리 조율 단계에 있습니다. 아직 최종 그림이 그려진 것은 아니지만 확실한 것은 전임 트럼프 정부의 방식처럼 만남 자체만 남고 비핵화 진전은 없는 접근 방식은 배제한다는 뜻도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미국은 대북 정책을 만들면서 동맹과 협의, 그러니까 한미일까지 세 나라 공조를 강조하고 있죠. 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한국과 일본 순방 당시 나눴던 대화 내용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자세히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대북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동맹의 견해를 적극 고려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북한이 미국 측 물밑 대화 요청을 거부하고 탄도미사일 발사를 택했지만 현재 논의틀을 바꿀 수 없다는 뜻도 못 받기도 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Most important, I would just say that what we're seeing from Pyongyang in terms of these provocations does nothing to shake the resolve of our three countries. 이와 관련해 이번 주 후반 한미일 세 나라 국가안보실, 즉 NSC 수장들 간 회동이 열리는데 이 자리에서 바이든 정부가 마련한 대북 접근의 구체적 틀이 공유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별도로 현지 시간 30일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관련한 비공개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정원이 지난 2010년과 2014년 지방선거에 개입하거나 사찰을 한 걸로 보이는 문건들을 민주당이 공개했습니다. 일부 문서의 보고 대상에는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당시 직함 정무수석이 적혀 있는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작 정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화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0년 6월 지방선거를 2달 앞두고 작성된 국정원 문건입니다. 당시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와 맞붙은 민주당 한명숙 후보의 무상급식 공약을 민주노총이 이슈화시키고 있다며 좌파 후보 지지세가 확산되지 않도록 원천 봉쇄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또 다른 문건에는 검경 등 사법당국과 노동부의 민주노총의 영향력 차단을 독려하고 언론을 통해 여론을 유도하는 등 자세한 실행 방안도 명시돼 있습니다. 지방선거 후에는 당시 오세훈 시장이 제안한 무상급식 찬반 투표에 국정원의 개입 정황이 나왔습니다. 무상급식을 찬성하며 오 시장과 대립하던 광노현 교육감을 저지하기 위해 이른바 세근급식에 반대하는 회견과 대국민 선전전을 기획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회견이 지체되면 영향력이 감소할 거라며 급히 일정을 변경한다고도 되어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치러진 2014년 지방선거 직전에도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사퇴 촉구 집회 기자회견과 관련된 정황이 공개됐습니다. 2010년 문건 일부에는 박형준 당시 정무수석이 보고 대상으로 돼 있습니다. 여당인 한나라당은 부자급식 프레임으로 맞섰습니다. 청와대와 국정원, 여당이 합작으로 선거 공작을 벌인 것입니다. 청와대의 각 수석 비서관들은 그러니까 이제 보좌관, 비서관 이름으로 자료를 요청하거나 자료를 받지는 않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선거를 위한 공작 정치를 한다며 맞받았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시청자와 함께 만드는 뉴스 제보 순서입니다. 공기업인 한국서부발전 임원들이 회사 공무 차량을 사적 용도로 쓴 것으로 보이는 기록과 증언이 나왔습니다. 운전 담당 직원에게 업무와 상관없는 빨래와 관사 청소까지 시켰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박연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서부발전의 한 임원이 타는 공무 차량 운행 일지입니다.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44일간의 운행 기록을 살펴보면 충남 태안의 본사에서 왕복 500km가 넘는 광주광역시와 인근 지역으로 다녀온 날이 11일이나 됩니다. 대부분 주말을 낀 월요일과 금요일입니다. 평일에도 그런 운행 기록이 한 차례씩 있지만 날짜를 보면 설 연휴 앞뒷날입니다. 임원은 광주광역시에 집이 있습니다. 님을 모셔드리는 거죠. 그 광주 대까지. 보통은 금요일 날 이제 모셔드리고 월요일 날 또 모시러 가거든요. 수도권에 사는 다른 임원들 공무차 세대 역시 월요일과 금요일에만 주행거리가 250km 넘는 기록이 20여 차례 있습니다. 하지만 운행 목적은 제대로 쓰지 않았습니다. 공무차는 업무 수행 목적 외에 쓰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관할 지역 바깥에서 출퇴근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원래 원칙상 규정상은 항상 수행이 끝나면 회사에 있는 거죠. 주말에 올라오셨는데 일요일날 다시 이제 월요일날 업무 때문에 데려가셔야 해야 되고. 임원들이 갑질을 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운전 담당 직원들은 임원들이 수시로 빨래를 맡기거나 관사 청소를 시키기도 했다고 말합니다. 세탁소에서 옷 찾아와라, 옷 맡겨놔라, 이제 아파트 관사 사택을 청소를 해라 그런 것도 있고요. 서부발전 측은 코로나19 때문에 임시적으로 공무차로 출퇴근을 한 사실이 있지만 대부분 업무차 자택 근처에 간 김에 퇴근을 한 것이고 갑질 의혹도 직원들 주장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임원님들 같은 경우는 업무
좀 범위가 광범위하고 좀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최대한 이제 보장을 해드려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공기업의 고위직을 감시하는 감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박연선입니다. 오늘부터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즉각 분리 제도가 시행됩니다. 원래도 피해 아동을 학대 행위자와 분리하는 조치는 있었습니다. 응급조치를 통해 72시간 동안 떨어뜨려 놓을 수 있었고 법원에서 접근 금지나 친권을 제한하는 임시조치 등도 가능했습니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즉각분리제는 각각의 조치 사이에 보호 공백이 생겼거나 2차례 이상 신고가 있었는데도 재학대 우려가 있을 때 쉼터나 시설 등의 아동을 분리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쉼터와 시설, 위탁가정들을 확충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는데요. 현장에서는 기대만큼이나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우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구청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조성자 씨. 새로 접수된 신고를 일일이 전화로 확인합니다. 아동 관련해서 전화 주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진행되고 계세요? 이곳에 있는 전담 공무원은 2명. 연간 학대 의심 신고 50건당 1명이 기준입니다. 원래는 98건으로 조사돼 조 씨 혼자 배치됐다가 최근 들어서야 직원이 1명 더 왔습니다. 하지만 주로 2인 1조로 현장 상담을 나가기 때문에 여전히 인력이 부족합니다. 적어도 서너 번은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거의 10번도 가능하고 1인당 2명의 몫을 하는. 야간과 휴일 신고 대처는 더욱 힘듭니다. 아예 당직조도 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공용폰을 갖고 24시간 대기하고 있어요. 사례 관리를 맡는 아동 보호 전문 기관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대응 기준은 높아지는데 인력과 예산은 그대로입니다. 가정복귀 프로그램 절차는 굉장히 강화가 돼서 현실적으로 상담원들이 이걸 다 수행하기에 지금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관련 예산 가운데 정부의 일반 회계는 10%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진 모두 기금을 활용하고 있어 필요할 때 제대로 쓸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필요한 만큼의 예산을 확보하는 게 아니고 그 기금에서 주어지는 금액을 쓰게 되는 거예요. 발견되는 피해 아동들도 늘었는데 예산이 거의 제자리다 보니까. 업무 특성상 오래 일하면서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근무 환경이 필수적이라고 호소합니다. 과도한 업무 때문에 사실은 역량 개발의 기회가 이렇게 많이 주어지지 못하고 열의를 가지고 있는 후배들도 이 현장이 너무 어려워서 떠나가는 게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